뭐라 그러나 딱지가 되는 거죠. 독재자의 딸이라는. YS 호감도 19%에서 51% 급등. 민주화 여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호감도가 급증했대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민주화에 대한 그의 과거 행적이 다시 재평가되면서, 그러니까 다시 알려지면서 호감도가 급증하게 된 거야. 이건 반대로요. 그 김영삼의 이 호감도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반대로 박정희의 만행이 그만큼 알려졌다는 얘기야. 사실 박정희에 막 찬양하고 다니는 젊은 애들도 이런 짓을 한지는 몰랐잖아요. 난 지금 초산타로 처음 들어. 예. 난 오늘 그 초산타로라는 기사 처음 봤어요. 그게 사실 나는 박정희가 독재자라는 걸 책으로 봤지, 구체적인 사건으로는 내가 뭐 개화도 간첩단 사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인혁당 사건, 그 모든 게 위조 날조였고 그 사형당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건 내가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었지만 김영삼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처음 알았어 이번에. 그러니까 삼선 개헌을 그러니까 박정희가 영구 집권하려고 삼선 개헌을 한다니까 김영삼이 국회에서 그걸 반대하는 연설을 했대잖아. 연설을 하고 돌아가는 차 안에 괴한을 보내서 질산을 뿌리려고 그랬던 이 독한 새끼들. 근데 봐봐, 범인을 못 잡았다는 얘기는 범인이 누구란 얘기야? 박정희란 얘기 아니야. 만약에 박정희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잡아냈을 거 아니야. 범인을 못 잡았다는 얘기는 박정희가 시켰다는 얘기지. 그죠? 예,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는 건 바로 박정희가 범인이라는 걸 인증한 거죠. 좌우지간 이런 짓을, 이걸 통해서, 난 솔직히 내가 9월 달에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고집하면 박근혜의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내가 선언하면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몰랐어요. 어떤 과정을 거칠지. 그리고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자기 아버지를 우상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 박정희의 부관참시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어떤 계획과 과정을 통해서 그 말이 사실이 될지 나는 몰랐어. 기억하시죠? 제가 9월 한 20며칠로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박근혜가 그 당시 그때도 이제 그 교육부 총리가 나와서 국정교과서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안 할 때였어. 그래서 이게 국정교과서 하냐 마냐가 막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근혜가 지금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려고 한다. 자기 아버지를 우상화를 시키려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지네들끼리도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아는 박근혜라면 추진할 거다. 내가 그때 분명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마 9월 달에. 박근혜는 아마 추진할 거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걸 추진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부관참시까지 될 것이다라고 딱 선언을 했어, 내가. 사실 그 선언을 하면서 나는 설마 진짜? 리얼리? 막 이런 마음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벌어진 일이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지지율 폭락했지. 그 다음에 영남도 뒤집어졌지. 그러면서 이 모든 변화가 정말 충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박정희에 대한 부관참시는 어떻게 되나. 김영삼 장로가 죽으면서 박정희의 모든 만행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 건가? 아니, 솔직히 진짜 신기하잖아. 9월 달에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사실 9월 달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국정교과서를 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면서도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왜 박근혜가 무덤으로 가고 어떻게 박정희가 부관참시 될까, 내가 시키니까는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게 궁금했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근데 2달 동안 그 일이 지금 쫙쫙쫙 진행이 되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힌다니까. 예. 와, 나는 정말 놀래고 있어요. 내가 한 말에 내가 지금 놀래고 있다니까. 여러분도 놀랍죠? 예. 여러분들도 정말 놀랍지 않아요? 혹시 9월 달에
9월 달에 망치 부인이 그렇게 예언할 때 에이 설마 그러겠어 했던 분. 망치 부인이 지난 9월 2달 전에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 아버지를 부관 참시할 것이다라고 선언할 때 에이 설마 했던 분. 솔직하게. 이렇게 많았구나. 솔직히 여러분들 못 믿었죠? 나도 못 믿었어. 예, 믿은 분도 계시고, 예, 그렇게 됐으면 싶었지만, 설마 했다. 예, 그랬구나. 지금 이제 이 손든 분들이, 예, 이 손든 분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했던 분들. 사실 근데 여기 나도 손들어야 돼, 나도,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근데 일단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그냥 그럴 거라고 하시니까 내가 떠들긴 하면서도, 그게 될까? 그랬어. 근데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니까, 그렇게 되라고 믿자. 그랬는데 정말 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박정희, 그니까 김영삼한테는 질산 테러를 하고, 김대중은 자동차로 쳐가지고, 다리를 영구장애를 입힌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있는 현해탄에다가 김대중을 수장시키겠다고 일본에서 납치해가지고 그 김대중 납치 사건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우리 김대중 납치 사건도 한번 보자. 이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김대중 납치 사건 자체가 좀 잘 나와 있는 뉴스가 어떤 기사일까요? 예. 일단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영삼이 이게 73년 사건이었나 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성토를 했었다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좀 잘 나와 있는 기사 좀 하나 찾아주세요. 예. 김대중 납치 사건의 전말, 예. 글이 좀 잘 나와 있는, 뭐 시사인이나 이런 한겨레 21이나 그런 데에서 좀 잘 추적해서 쓴 기사 같은 거 있으면 좀 찾아보고요. 통치가 있을 뿐 정치가 없다. DJ 납치 사건 때 성토. 이번 해운공사 문제는 지난 금융부정 문제로 전국민 주의 깊게 우리 국회 처리. 무슨 얘기지? 이번 해운공사 문제는 지난 금융계 부정사건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이 주의 깊게 우리 국회의 처리와 우리 정부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3대 민의원 선거에서 만 26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첫 당선 후 54년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첫 발언이다. 20대 정치신인 김영삼은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해운공사와 조선공사, 조선운수 등 3공사 부정사건을 추궁하며 책임을 지라고 일갈했다. 고향인 경남 거제 영향 때문인지 국회 회의록을 통해 본 김 전 대통령의 과거 국회 회의 발언 중에는 해운이나 어업 관련된 것들이 눈에 띈다. 더불어 정권의 정치 테러를 준엄하게 비판하는 야당 투사의 모습과 3당 합당으로 여당의 길을 택한 것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모습 등이 국회 회의의 발언에 함께 투영된다. 자, 그럼 우리 그 옛날 발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69년 6월 13일 삼선 개헌에 반대하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사느냐 혹은 죽느냐는 기로에 섰다 생각합니다. 또 69년 6월 22일 초산 테러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이 아니라 어느 국민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무법천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형태로 있어야 하느냐. 또 1969년 9월 13일 헌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 양심대로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이 분위기 안에서 무슨 개헌안을 다루자는 것입니까? 90년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거 들을 필요 없는 얘기 같고요.
예, 넘어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삼선개헌 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69년 김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서 4.19보다 더 무서운 사태가 올 것이라고 삼선개헌을 반대했다. 그는 박정희 씨가 정권을 잡은 후에 경제 발전을 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다만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박정희 씨 주위에 몇 사람의 부자를 만들어 놓은 것 이상에는 발전한 것이 없다. 나는 이렇게 단정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확신한 듯 여기 서 있는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발언 이후 며칠 뒤 초산 테러를 당했다. 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국회 질의에서는 당시 김종필 총리를 상대로 통치가 있을 뿐 정치가 없다면서 수출 100억 불, 국민소득 1000불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채통과 권위가 상실되었을 때 아무 소용도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3당 합당 직전 89년 10월 12일 교섭단체 연설은 2개월 뒤 있을 정치적 대사건을 예고하는 듯하다. 김 전 대통령은 내년부터 전개될 90년대는 금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10년이자 대망의 2000년대를 준비한 시기라며 90년대를 준비하기 위해 구정치의 낡은 유산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남루한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당 합당을 끝낸 1990년 연설에서는 야당을 달래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수차례 반복하며 정치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해 2월 26일 뒤숭숭한 분위기의 본회의 연단에선 그는 민자당 창당에 대한 평가는 가까이 있는 92년 선거를 통해 나타날 것이요 길게는 후일의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야당을 의식한 듯 오랫동안 야당에 몸담았던 경험에 비추어 결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묵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특히 평민당의 김대중 총재와는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해온 사이라고 강조했다. 92년 10월 13일 김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전 국회의원으로서 한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 의회주의자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저는 지금 새로운 책임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당을 떠나지만 마음은 이곳에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해질 의회 정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며 떠납니다. 대통령으로 나가면서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찾았어요?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좀 다룬 거.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다룬 거는 없나 봐요?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 다뤄놓은, 사건이 없어요? 김대중, YS 뒤안길로 당모가지. YS 얘기만 나오고, 실제로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 게 없나 보다. 저기로 가야 되나? 시사사전으로 가야 되나? 김대중 납치 사건.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되어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된 사건. 사건 발생 당시 김대중은 통일당 당수 양일동을 만나러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 갔다가 대기하고 있던 한국 정보기관 요원 5명에게 납치, 수장 직전 극적으로 구출되어. 이게 뭐냐면 바닷물에 빠뜨리려고 배로 끌고 가갖고 몸에다가 돌을 매달고 집어던지려는, 이게 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IMBC 뉴스면 그 MBC에서 저작권 요구할 수 있어요. 이 글로 볼게요. 직전 극적으로 구출되어 사건 발생 129시간 만인 8월 13일 10시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때 CIA가 나서서 구했다는 거 아니야. 죽기 직전에. 71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박정희의 최대 정적으로 등장한 김대중은 유신체제가 선포될 당시 지병치료차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중 유신이 선포되자 귀국을 포기, 해외에서 반유신 활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미국과 일본을 왕래하며 정력적으로 반체제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한편 73년 7월 6일 재미교포의 반정부 단체인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즉 한민통을 결성, 그 명예회장이 되었으며 일본에서도 8월 13일 도쿄 한민통을 결성할 예정이었다. 김대중의 이러한 활동은 박 정권의 비위를 거슬리기에 충분했고 이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자 국내외 비난 여론은 일제히 박 정권에게 집중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권력 개입설을 완강히 거부하던 한국 정부는 일본 경시청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포착하고 사건 관련자의 출두를 한국에 요구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국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비난 여론이 대두, 한일 정기광려회의 연기, 대륙봉 석유 탐사를 위한 한일 교섭 취소, 경제협력 중단 등 오랫동안 밀월 관계를 유지해온 한일 관계가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후 미국의 배후 영향력 행사와 한일 간의 마쿠 절충을 통해 관계 정상화가 시도되어 1등 서기관의 해임, 김대중의 해외 체류 중 언동에 대한 면책, 김종필 총리의 진사방일 등의 합의, 사건 발생 86일 만에 김대중 사건은 정치적으로 결말지어졌다. 이로써 무기 연기되었던 한일 강요회의가 12월 20일 열리고 중단된 차관사업도 재개되었으나 주권 침해, 한국중앙정보부 관련설, 범인 출두, 김대중의 원상회복 문제 등은 사건 진상과 더불어 세월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그래요. 예, 김대중 납치 사건 당시의 사진, 예, 당시 기자회견, 예, 이게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그러니까 김영삼 초산 테러는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예, 김영삼 초산 테러는 김영삼이 국회에서 연설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괴한들이 차에다가 질산을 뿌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 유신헌법이 만들어지자 그 일본에서 거처를 정하고 막 그 반유신 활동을 전개하니까 중앙한국정보원에서 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기 직전에 구출된 사건 아니야. 정말 대단한 박근혜예요. 대단한 박정희예요. 예, 그런 박정희의 딸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거, 사실 이거 우리 40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도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하도 어렸을 때라서 직접 기억이 안 나요.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요 69년 초산 테러 사건 같은 경우는 기억이 잘 안 나. 왜냐면 69년에 내가 태어났거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야,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게 박정희의 과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화도 간첩다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박정희 때. 그건 뭐냐면 저 군산 앞바다에 개화도란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 주민들이 꽃게잡이를 하러 서해바다에 나갔다가 북한에 납치가 돼. 그래서 북한에 끌려갔다가 한 3개월 만인가 이제 돌아왔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다 국정원에서, 예, 그 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그 간첩이 아니다, 다 확인받고 돌려보냈는데, 그래놓고 68년도엔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욕을 먹는 상황이 오니까 개화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해요. 그때 북한으로 끌려갔던 어부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거야. 막 2달 가까이 잡아놓고 항문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고문을 해가지고, 그때 한 사람이 김일성 만세를 외쳤다. 김일성을 고무 찬양했다는 죄를 만들고, 그리고 뭐 그걸 지켜봤다 이러면서 그 개화도 간첩단 사건으로 하여튼 중범죄를 내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70년대에 또 한 번 일어나. 그리고 전두환 때 또 한 번 개화도에서 그런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인혁당 사건이 74년인가 일어나잖아. 근데 그 인혁당 사건 전에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있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울릉도 간첩단 사건도 나중에 날조 조작이어서 그때 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돼갖고 사형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박정희 때 간첩단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간첩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에서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 아니면 선거 때나, 선거를 앞두거나 박정희의 인기가 막 떨어질 때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서 공안 통치, 공안몰이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를 비판하면 빨갱이를 만들어서 죽이는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박정희의 과거.
근데 이제 사실 그 지금의 50대 이상의 우리나라의 소위 이제 장년층이 박근혜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던 걸 기억하면서도 박근혜를 찍어줬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 경제 때문이었어. 우리 경제가 너무나 지금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그 빈부격차를 좀 극복하라고. 그리고 서민 경제가 너무나 노무현 때도 서민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잖아.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이고 물러나는 바람에 김대중 때 서민 경제가 무너져요. 그걸 노무현 때 복구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폭폭했어. 그래서 그 서민 경제를 살릴 거란 기대감을 가지고 박근혜를 찍어준 거야. 경제 민주화를 해내라고. 근데 박근혜가 한 짓은 뭐야? 지난 3년 동안 한 짓이 재벌 부자 만들기. 1%만 더욱더 부자를 만들었잖아. 그 무슨 교수의 논문에 나오잖아요. 그 노무현 때는 상위 10%가 골고루 잘 살았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만, 상위 1%의 재산이 200% 이상 늘어야 300%? 상위 1%만 부자가 된 거야. 이 이명박 박근혜 8년 동안. 그게 이제 그들이 어떤 경제 세력인지를 보여준 거죠. 사실은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박근혜를 찍을 때 모든 국민들이 경제를 위해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한 기억은 잠시 까먹었던 거야. 근데 지난 3년 동안 박근혜가 전혀 경제를 살리지 못했어. 가계부채는 폭탄 수준으로 늘어났고 지금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일자리는 점점 더 사라졌고 그리고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는 그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자르겠다, 월급 깎겠다, 협박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그러면서 그때 마침 김영삼이 죽는 거야. 그 와중에 마침 김영삼이 죽으면서 잊혀졌던 박정희 독재의 기억이 확 뚜껑이 열린 거네. 그런 거네. 박근혜를 당선시킬 당시에 박정희가 경제를 성장시켰던 것처럼 박근혜도 경제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갖고 뽑아줬는데 지난 3년 동안 전혀 경제를 나아지지 못하게 한 여러분 봐봐요. 김영삼 지금 보니까 대단하죠. 박정희 군부 독재에 목숨 걸고 싸운 모습 대단하잖아. 그래서 인기 있었던 그랬던 김영삼인데 그 사람이 지난 98년 이후로 98년부터 지금까지 2008 그다음에 2015 17년 동안 뒤지게 욕먹은 이유가 뭐야? 김영삼이 평생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데 지난 17년 동안 온 국민의 조롱을 받고 온 국민한테 쌍욕을 먹은 이유가 뭐야? 뭐 때문이야? 경제 때문이야. IMF. 경제를 망치면 어떤 민주적인 삶을 살았던 그에 대한 평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닥이 되는 거야. 응? 김영삼이 그렇게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태우 군부와 협작하고 그리고 나서 개혁 정책을 많이 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IMF라는 경제의 실패 때문에 17년 동안 김영삼은 공개적으로 얼굴을 못 디밀고 살았어요. 국가 원로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어. 뭐 때문에? IMF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가 참 이렇게 연결되네. 김영삼의 죽음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비난 듣기 싫어서 안 가버렸고 그로 인해서 박정희 시대의 독재에 대한 금고는 열렸어. 아니 그 뚜껑은 열렸어. 이제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 계속 회자될 거야. 그러면서 결국 경제를 망친 김영삼이 17년 동안 욕먹은 이유로 해서 귀결은 박근혜의 경제 무능. 이걸로 포커스가 맞춰지겠네. 그죠? 예. 이걸로 포커스가 맞춰지겠네. 지금 대구 쪽에서 올라온 얘긴데요. 예. 그 장례식에 안 간 것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노인들이 박근혜를 비판하고 있답니다. 어머 잠깐만 오늘 진짜 인터뷰해야 되는데 까먹었어. 왜 알람이 안 울렸지?
예. 잠깐만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또 까먹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요. 예, 지금 전화통화 연결되세요? 예, 예. 그럼 연결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성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또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하하, 괜찮습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저기 예. 그 지난번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시민의 날개에 대한 설명 쭉 하고 가셨는데요. 네네네. 네,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그 10억 원 목표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3억 원이 넘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그 구상했던 전체 기능을 개발할 수는 없고, 네. 일단 급한 대로 그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뉴미디어 기능 일부 그다음에 조직 기능을 먼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10일 날 네. 그 PC용 베타 버전을 열기로 했죠. 네, 12월 10일 날 네, 저녁에 행사를 갖고 네. PC용 베타 버전. PC용 베타 버전. 그러니까 PC용이면 그 화면에 이제 글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스마트폰으로 보기는 좀 불편하죠. 네. 네, 일단 그거를 먼저 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금이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운동이 진행돼가는 과정을 보면서, 예.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 만들고, 예. 앱 버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 생산 기능, 그다음에 DB 관리센터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앞으로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일단 그 네. 12월 10일 날 PC용 베타 버전을 이제 공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개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접속을 해서 지금 이제 실험을 하겠다는 게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날 어떤 공개적인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서울시청에서 네. 12월 10일 저녁 7시 반에 시청에서 12월 10일 7시 반. 서울시청. 네네. 서울시청 어디죠? 다목적홀. 8층에 다목적홀이 있거든요. 3층에 다목적 홀. 8층. 8층에 네네. 다목적 홀에서 네, 공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공개 행사를 진행하신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네. 일단 그 베타 버전을 시험 사용할 분들 네. 를 조만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접속을 하기 전에 네. 일단 이걸 기다리는 분들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먼저 초대를 해서 네. 그분들이 사용을 해보면서 좀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네. 뭐 등등 의견을 좀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한 20일 정도는 한정된 부분만 초청해서 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부터 20일이요? 12월 10일부터 한 20일가량.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 한정된 초대된 분만이 활용할 수 있는 시험 기간을 갖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타 버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겠다는 말씀이시죠? 선정하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망치부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네. 그것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조만간 시민의 날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으려고 그래요. 네. 망치부인 홈페이지에도 그 신청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는 전부 다 게시물이 지나가죠.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면 제가 그거를 전부 다 모아서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하고 닉네임 정도. 네. 텔레그램으로 그러니까 망치부인한테 텔레그램으로 우리 방 시청자들 중에 이 시민의 날개 베타 버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닉네임하고 이메일을 보내라. 그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그분들께 네.
이메일로 있는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는 걸로. 네네네. 네. 네. 일단 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 네. 우리 망치부인방에는 한 7, 800명의 요원들이 앉아 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신청하고 들어가서 또 네. 이 못 대처먹고 장난하지 않을까 그게 또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아니 만치부인 애청자들께서 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아유, 이 이게 3,700명 중에 7, 800명은 요원이에요. 일단 제가 1차적으로 한번 걸러보고요. 그리고 일단 보내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혹시 그러니까는 이 내부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저기 무슨 바이러스를 씹는다든가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보안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 대비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격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베타 버전이면 안정이 되기 네. 전이기 때문에 훨씬 네. 더 놈들이 이렇게 공격할 만한 그 무기 심기가 유리할 것 같아서 그 준비를 예, 좀 예. 더 잘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네. 그럼 제가 네, 또 개발팀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보충 네네. 질문이 현재 네. 이제 전체 10억 규모의 시스템인데 그 정도는 네. 안 되고 현재 네. 이제 한 3억 정도로 만드는 게 캠페인 게시판, 뉴미디어 네. 게시판, 조직 네. 게시판 요 세 가지를 지금 운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하는 방이 있는 거죠. 그 플랫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질문을 하거나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은 그게 뉴스로 카드 뉴스로 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기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안 중에는 뭐 조직을 만듭시다라는 제안이 있을 수 있고, 네. 또는 시위를 합시다라는 제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안이 일정 정도의 동의를 받으면 행동할 수 있는 기능 쪽으로 옮겨가고, 네. 또는 조직 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려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뭐 12월 5일에 우리 네. 박근혜 가면을 쓰고 모이자 이런 제안을 네. 하면 그래서 네. 그 제안에 사람들이 막 동의하고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네. 그와 관련된 어떤 뭐 이벤트가 열린다는 건가요? 그 액션을 제안하는 캠페인 방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는 팀이 형성되고 그러는 거다 거기서. 그 안에서 그건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 많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은 뭐냐면 아까 네. 잠깐 말씀을 지나가셨는데 네. 가령 언론에서 순식간에 허위 사실이 막 유포될 때 네. 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론, 네. 즉각적인 반론이 제출되고 그게 네.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전파시킬 내용으로 네. 만들어지는 시스템, 그게 아까 말씀하신 카드뉴스 시스템인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질문이 오거나 왜곡된 이거 사실이 아닌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이 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들 안에서 답이 가능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대답도 하고,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것이 네. 카드 뉴스가 됐든 또는 좀 뭐 웹자보가 됐든 등등해서 퍼날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근데 대신 이 퍼날르는 조직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일단 내년 4월에 총선이 급하니까요. 네. 그 전까지 이를테면 이건 뭐 이제 그 제안하는 분들이 이름을 줘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10만 전사단을 만듭시다. 예. 그런데 이 10만 전사단은 무엇을 하냐면 제1조는 총대선의 투개표 감시를 시민이 직접 합시다. 그러니까 공정선거 감시단 기능 네. 그런 방 하나. 네. 두 번째는 그 SNS 대응팀을 만듭시다. 네. 그런 기능.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총선의 각 정당별 자봉단을 형성합시다. 예. 그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진 그 10만 전사단을 이 안에서 형성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물론 협력을 하겠는데, 네. 이를테면 누군가 그 시민이 이런 일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 안에 형성되면 네. 세 가지 활동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를테면 이 그 시민의 날개 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게 웹자보가 됐든 카드뉴스가 됐을 때면 네. 되면 그 SNS 대응조 고조가 그것을 분담해서 네. 전국적으로 퍼뜨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내용을 네.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이걸 왜 RT 하듯이 트위터 RT하고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듯이 어떤 네. 내용을 나의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를 연결해 놓으면 내가 이거를 딱 클릭하면 바로 전파되는 그런 시스템을 네네.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되게 네네.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언론 환경이기 때문에 네네. 12년보다도 더 나빠졌잖아요. 지금 언론 환경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지상파 언론이나 24시간 케이블 채널하고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죠. 이 SNS를 통한 반격,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하니 그런 네네. 역할들을 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한 건 어떤 센스 있는 감각. 아니, 똑같은 네. 말인데 아주 감각적으로 공감을 네.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 문구나 이런 걸 만드는 제주꾼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좀 다량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일단 초기에는 그 그렇게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하고 그 협약을 해서 네. 초기에는 좀 같이 작동을 시킵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해서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게 그런 식으로 갈 일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재주를 가진 분들, 그분들이 이 안에서 동호회 카페를 만들어서 네. 이를테면 유저들이 제안하고 질문하고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거를 얼른 2차 창작물로 만드는 작업을 앞으로 자생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네. 초반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에는 전문가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기로 해놨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지금 급하게 지금 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가뜩이나 네. 지금 민주 세력이 되게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네. 선거 감시 그리고 올바른 그 이제 이 오류 바로잡는 그런 홍보단을 이제 네.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어떤 이제 그렇습니다.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예. 네. 그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동안 예. 추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그동안에 별 말씀을요. 예. 우리 망치부인 시청자들께서 많이 들어와 주신 거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많이 다행이고요. 응원해 예. 주셨죠. 그 네네. 베타 버전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언제까지 신청을 받으면 됩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루 이틀 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네. 뭐 12월 8일 8일 정도까지 12월 네. 8일까지 제가 받아서 네.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사무국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국 메일 주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네, 그 그렇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다. 주소 받아서 예, 네. 그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 혹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이 베타 버전을 열고 초대하는 데는 네. 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자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활용을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그 전국을 다니면서 뭐 한 3, 40차례 이렇게 제안 설명회들을 쭉 했거든요. 그랬는데 모금이 네. 3억 정도 가까이 가더니 거의 정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먼저 열려서 운영되는 걸 보면서 이게 효과적이면 나도 힘을 모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했던 게 왜 네. 시민의 날개가 네. 움직이지 않느냐, 보이지 않느냐, 뭔가 네. 이렇게 뭐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배너 형태로라도 계속 네. 보여주는 공간이 있었어야 됐는데 네.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네. 그 일부 몰지각한 시청자는 혹시 문성근 네. 선수가 먹튀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 그래서 예. 이제 지금 그나마 이제 일부 라도 보여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렇죠. 그 개발하는 팀이 워낙에 정신없이 이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점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래요. 그 부분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사단법인이 됐어요, 우리가. 아, 사단법인으로 이제 등록하셨어요? 네, 법인체로 완전히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계나 이런 거는 아예 이제 행정 쪽하고 감사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 그래서, 이게 모금이 빨리 되면 될수록, 네. 개발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PC용 베타 버전인데, 그런 PC 버전으로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네. 모바일 버전, 앱 버전, 그 다음에 뭐 정책 생산, DB 센터 이렇게 쭉 이게 커져 가려면, 네. 때까지 또 이 운영을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사무실에 직원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CMS 월 회원도 동시에 지금 받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월 회비를 좀 해주시면 네. 우리가 이제 효과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네. 이제까지 우리 민주 세력들이 뭔가를 했을 때 예. 그게 이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돈 예. 문제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게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오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시민의 날개는 아예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네.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의 회계를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적들이 들여다보는 통장이 얼마나 깔끔하게 깨끗이 관리하겠냐. 네. 그죠? 예, 아주 굉장히 그렇습니다. 잘한 결정을 하셨고요. 고생이 네네. 많으십니다. 그러면 12월 10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로 가면 여기 네. 들어가는 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망치부님께서도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죠. 서로 힘내서, 그러게요. 네, 멋지게 출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00석 되니까요. 아, 충분합니다. 500석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그래요. 가리지 말고 다 가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예, 네. 12월 10일.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우리 바쁘다. 12월 5일에 광화문으로 나옵시다. 12월 5일에 우리는 일단 광화문에서 만날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집회가 두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 그죠? 예. 또는 마침 그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12월 10일, 예, 그로부터 5일 뒤입니다. 예,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서울시청 건물, 신청사죠. 서울시청 신청사 8층에 있는 다목적 홀로 오시면 됩니다. 우리 그때 뭐 고상만 조사관의 북콘서트 때 한 우리 망치부인 시청자가 한 200분 오셨잖아요. 그죠? 예. 200분 아니었나? 제 기억에 한 150에서 200분 오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여기 500석이라니까, 예, 제한 없이 다 오십시오. 예. 12월 10일 날, 예, 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실내니까 춥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예, 우리 쭉 가가지고 이 시민의 날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다음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예. 제가 우리가 조금 아까 이 시민의 날개 이야기 인터뷰하기 직전에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뭐였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김영삼 대통령의 연결식에 안 갔다.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인데요. 지금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올라온 이야기는, 대구의 할머니들도 욕하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면 거길 갔어야지. 예.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대구의 할머니들도 욕하고 계신다. 아무래도 앞으로 죽을 일이 많은 분들이라서, 이 자기 장례식에, 이렇게 초라할까봐 걱정하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층이 사실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이 상황을 보면서, 예, 이 상황을 보면서, 느낄 분노, 배신감, 예, 이 지금 경북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걸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영덕의 주민투표. 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야.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 되게 우습게 알고 있는데요. 이 영덕 주민투표가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박근혜 지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영덕에서 박근혜 뜻이니까 투표하지 마라. 그런 협박 프랜카드가 도배된 영덕에서,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예. 예. 주민들의 투표인단 64%가 투표에 참여하고 91.7%가 박근혜 뜻에 반대표를 던졌다? 대단한 변화예요. 예. 대구에서 40%가 나왔던 김부겸의 표, 그리고 부산에서 2012년 총선에 40%대의 지지율을 얻었던 야당 후보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겹쳐지고 있다. 지금 박근혜와 박근혜 오빠들이, 예, 박근혜 오빠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자가 왔네요. 방송 시청하려면 어떻게 합니까요? 자, 여러분, 이 방송을요,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팟캐스트로 보시던 분들이, 생방송 때 채팅창을 보고 싶다. 지금도 이제 이 중계방이 3개가 생겼어요. 제가 지금 방 3개를 보고 있는데, 예, 채팅창에 막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TV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TV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검색창에 망치부인 치시면 망치부인 방송이 뜹니다. 들어오셔서 채팅을 즐기시면 돼요. 간단하죠? 물론 채팅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컴퓨터로 아프리카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망치부인에게 쪽지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예. 시청을 어떻게 하냐고 지금 문자로 주셨는데, 제가 이 많은 말을 답장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 분질러져요. 네. 망부님, 단호박 냄비에서 꺼내는 방송쯤에 창이 계속 닫히네요. 설정이 어떻고 동영상이 어떻고 창이 뜨는데 너무 빨리 닫혀서 읽을 수가 없어요. 뭘 설정하라는 소리 같은데 너무 답답해요. 지금 시간에만 시간이 돼서 방송을 집중적으로 듣거든요. 아까 1시쯤에 단호박 냄비에서 꺼내는 방송, 저는 이 문자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누가 단호박을? 네, 제가 절대로 보내면 안 되는 문자라고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연락 바랍니다. 야! 내가 연락 바랍니다 이런 문자 보내면 내가 고소한다 그랬지? 다음에 요거는 읽어드릴 수 없는, 예, 너무 쌍욕이 많이 나와서,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쌍욕을 너무나 심하게 보내셔서, 예, 읽어드릴 수 없는 문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 시민의 날개 베타 버전.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 모바일이나 앱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고, 먼저 시험을 한번 해보는 거야, 프로그램. 시험하는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이라는 건데, 정상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일부에게만 공개해갖고 이제 실험하고 있는 게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 베타 버전의 테스터를 모집한다. 그래서 베타 버전의 테스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테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야. 그분들은 텔레그램으로 망치부인한테 뭐 보내려면 자기 신분 까야 되는 거 알죠? 예. 주민번호 뒷번호를 가려서 신분증 사진 찍어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름, 닉네임, 그 다음에, 메일 주소, 예, 요렇게 텔레그램으로만 보내세요. 예, 텔레그램으로만. 예, 문자로 보내셔도 사실 되긴데, 이제 아이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내시는 게 제가 복사해가지고, 메모장에 쭉 복사해서 그거를 보내기 쉬우니까, 텔레그램으로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어떻게 해요? 잘 들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번. 먼저 아이폰은 앱스토어나
그 안드로이드 폰, 그러니까 우리나라 폰 있잖아. LG 폰이나 삼성 폰 이런 거는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텔레그램을 다운받아요. 텔레그램을 딱 다운받으면 쫙 깔려요. 깔린 다음에 맨 처음에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창이 떠요. 그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돼요. 절대 망치부인의 전화번호 입력하면 안 돼. 그때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010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여러분의 전화로 텔레그램에 코드가 와요. 그러면 그 코드를 여러분 그 창에다가 입력창에다가 쓰시면 입력창에 넣으시면 텔레그램 완전히 깔리는 거야. 텔레그램에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전화번호로 가는 거야. 연락 주소록으로 가. 주소록으로 가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거야. 010-2294-2016 010-2294-2016 요게 망치부인의 그 방송국 공식 휴대폰이에요. 그런데 가끔이 아니라 요즘에 수시로 무허가 전화하시는 분이 계셔. 내가 전화하면 고소한다 그랬잖아. 그냥 스팸으로 등록해. 그럼 나한테 문자도 못 보내는 거야. 그냥 이 전화번호는 문자만 할 수 있어. 문자와 텔레그램. 전화하면 안 돼. 아무 때나 전화를 해. 막 밤에 11시? 새벽 4시 막 전화해가지고 망치부인님 제가 망치부인님한테 꼭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말란 말이야. 전화는 절대 금지야. 또 이거 봐. 나한테 또 코드가 왔어.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010-2294-2016 입력하면 나한테 님의 코드가 와. 그러면 님이 텔레그램 못 깔어. 첫 번째 전화번호 입력엔 당신 번호를 넣으라고. 그 내 번호는 그냥 당신 주소록에 가서 저장하란 말이야. 망치부인이라고. 나 진짜 몇 번을 말해. 하루에도 진짜 이게 몇 번씩 그 텔레그램 코드가 와. 잘 들어. 텔레그램을 다운받는다. 전화번호 입력하라 그러면 자기 번호 입력한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전화번호로 텔레그램에서 문자가 와. 006 어쩌고 문자가 와. 그러면 그 숫자를 텔레그램 코드 입력하는 칸에다가 적어 넣는다. 그리고 나서 망치부인 전화를 여러분 전화기에 따로 입력하는 거야. 여러분 전화기에 따로 망치부인의 전화번호를 010-2294-2016이라고 입력을 해서 망치부인이라고 저장을 해. 그러면 텔레그램에 내일쯤 내 번호가 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인사말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막 새로 깔고 입력하신 분은 안 보낼 거예요. 예. 요 테스트 신청하시는 거 새로 막 까신 분한테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원들이 막 신청할 수도 있잖아. 이전에 저하고 소통했던 분들 중에서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분들만 보낼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시청하기가 잘 안 돼요. 이런 글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건 아프리카에 전화를 해주시면 좀 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국세청이 인정하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면 세금도 많이 걷어간다고 하셨죠. 명예훼손, 모욕, 정신적인 피해 들어간 수많은 비용, 방송 방해 등등 소송 비용 청구 및 관련자들 모두 박근혜까지 구속시켜주세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노력은 해보겠지만 이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무슨 이렇게 마법사인 줄 아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이게 뭔 말인 거네. 하회마을은 테러마을. 예, 복면금지법 풍자 잇따라. 이게 이제 그 하회탈을 쓰는, 하회마을은 그러면 테러마을이냐, 라는, 네티즌들의 풍자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텔레그램 다운받고 여러분 전화로 입력해야 여러분 전화로 코드가 간다. 그 코드 5글자를 넣으면 텔레그램이 여러분 전화기에 깔려.
그리고 나서 망치부인 망치부인 전화번호를 여러분의 주소록에 입력하면 여러분의 그 친구들 중에 텔레그램 가입한 사람만 다음날 쭉 떠요. 예. 자, 여기까지. 이만큼 설명 들어도 못 알아들으면 에이씨 진짜 얘는 또 왜 여기가 있니? 자,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 뉴스 하나 찾아주실래요? 문재인 당 대표가 박근혜에게 한 이야기. 국민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테러를 중단하라. 예, 그 얘기 좀 찾아주세요. 예, 문재인 선수가, 예, 드디어, 예, 이렇게 새롭게 지금 막, 가입하셔가지고, 엄지척, 예, 오바마를 보내주신 님, 봤습니다. 자, 뭐요? 문재인 선수가 이야기했어요. 국민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테러를 중단하라. 그 뉴스 좀 가져다 주세요. 예. 자, 그 전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오늘 아침에 법무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12월 5일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표현은 12월 5일에 그 불법 집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예. 그렇게 이제 오늘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집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12월 5일의 집회가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지금 불법 집회라고 먼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불법 집회라고 선언을 해. 그러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국민들한테 협박 담화문을 발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저께는 왜 복면금지법이 위헌이냐, 왜 복면금지법이 나쁜 법이냐를 설명드렸다라면, 지금 12월 5일에 이 경제적인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면서, 이 국정교과서도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작자 미상이야. 누가 국정교과서를 쓰는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아예 국민들의 의혹을 차단하겠다던 얘기가 전부 다 개뻥이었어. 아직까지도 누가 국정교과서를 쓰는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놓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나라가 이 꼬라지가 된 게 누구 때문이야? 박근혜 때문 아니야. 박근혜 정권의 무능 때문에 경제 파탄, 민생 파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불법 집회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식으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말은 뭐다? 반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박근혜 정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반사. 너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지금 나라가 망해서, 지금 국민들의 서민 경제는 망해가지고 정말 가계 빚이 폭탄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날마다 해외여행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다 감기 걸렸다고 전직 대통령 연결식에도 대통령이 상주인 국가장에 가지도 않고 또 해외여행 갈 준비나 하면서 어디다 대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말이 나와. 어디다 대고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나와. 우리 국민이야말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돼요. 지금 얘네들이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있어. 내년에 총선 있어, 총선. 불과 5개월 뒤야. 불과 5개월 뒤에 총선거를 앞두고 뭐 믿고 이렇게 지랄이야, 지금. 여러분, 박근혜 정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합시다. 국민의 기본권, 헌법을 위반하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지금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 손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줍시다. 문재인, 박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테러를
중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테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서는 복면을 벗겨야 할 세력은 따로 있다며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등을 언급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을 IS와 같은 테러 세력으로 연일 매도하고 있는데 국민을 좌편향 폭도로 모는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복면금지법 추진에 앞서 국민이 복면을 쓰고 거리로 나설 이유가 없도록 민생을 돌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정부 여당이 복면을 벗겨야 할 세력은 따로 있다며 헌정을 유린한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불법 해킹, 국민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정권 실세가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비선 실세 국정농단, 천문학적 방산 비리, 구멍 뚫린 안보를 책임질 사람들의 복면부터 벗기고 정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공약을 안 지키고 야당 탓, 국민 탓만 하는 대통령, 경제는 못 살리고 자신의 인턴 사업만 살린 경제부총리, 독재를 찬양하고 역사를 거꾸로 세우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여당 대표를 지목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위선의 가면부터 벗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자, 이런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그 호남 출신, 그러니까 호남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는 호남 도민들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물갈이 대상이다. 다 물갈이를 해야 된다. 라고는 여론이 80%에 이르게 한, 호남 지역의 그 의원들이 또 문재인 대표에게 또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또 작당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 뭐, 지금 조계사에 사법경찰이 등장했어요? 조계사에 사법경찰이 등장했어요? 그, 뉴스는 함께 읽는 뉴스에 좀 올려주시고요. 예. 어떡해. 그렇군요. 조계사 주의 복면한 사법경찰. 네. 복면하면 아이스라 그랬는데 복면한 아이스들이 나타났어요. 수배 중이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4일 민중 총궐기 대회 직후 종로구 견제동 조계사로 몸을 피한 가운데 27일 오전 한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 관음전 주위에 얼굴을 가린 사법경찰들이 배치되어 있다. 예. 조계사에 아이스들이 나타났어요. 예. 이 조계사에 아이스들이 나타나서 지금 한상균 위원장을 뭐 긴급 체포하려고 네 하고 있다라는 뉴스였고요. 예. 지금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뉴스가 하나 있어요. 예. 뭐냐 하면 좀만 기다려봐봐. 여러분 그 정권에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둥, 뭐 여러분들더러 불법 집회라는 둥,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겁이 나세요? 아직도 겁이 나십니까? 제가 지난 10월 16일에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니
너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하셨던 말씀.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여러분 앞에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에도 아직 두려우십니까? 12월 5일 대한민국 국민이 박근혜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너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고. 자, NCCK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자, 이 NCCK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예요. 예. 기독교 교회에서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회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투입하려 하는 정부와 경찰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회협은 이어 공권력이 종교의 성전을 짓밟는 것은 신앙에 대한 모독이며 탄압이라면서 이런 신앙 모독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협은 신앙 양심에 따라 한 위원장을 품고 대화와 중재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조장해 나가고 있는 불교계의 노력에 존중과 감사를 표한다며 만약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강행한다면 모든 종교인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질타한 이후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 배치한 전경병력을 5개 중대로 늘리고 정보과 형사 등을 검거 인력을 대폭 증원하면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해외 순방에 나선 직후 경찰 병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나는 이 정부에서 조계사를 침탈해서 정부가 조계사를 침탈해서 한한상 위원장을 잡아가면 나는 그보다 훨씬 많은 몇만 명의 한한상으로 변신한 스님들이 뛰어나올 거란 생각이 들어. 이 조계사에 대한 침탈은 내가 볼 때 몇만 불자들을 12월 5일 이 민중총궐기대회로 불러들이게 될 거라고 봐. 예. 한상균 위원장을 잡아들이는 순간 내가 볼 땐 그의 정말 몇만 배로 분노한 그 불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불교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경북 지역이 엄청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요. 예.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못 찾아볼 만한 뉴스야. 내일이 토요일이죠. 예. 자, 망치 보이는 내일, 예. 망치 보이는 내일, 광화문으로 갑니다. 광화문, 세월호, 상주단 활동하시는, 세월호 영정들 쭉 있는 그 천막, 예, 거기 앞에서, 모바일 생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낮에, 3시부터, 2시부터 6시 사이에 망치분이 거기 있을 거다라는 말씀 전하면서, 자, 클래시 오브 클랜? 이거 게임이죠. 예. 사실 이게 아침엔 제목이 달랐어. 노키아 망한 덕분에 청년 실업 돌파구 찾은 핀란드라는 내용이었는데, 노키아에서 항의했나봐요.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유럽 국가별 고용률 현황이래요.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률이야. 예. 그래서 이 짙은 녹색은 80에서 86.7을 얘기하고, 짙은 파란색. 그 다음에, 그냥 파란색은 75에서 80. 그 다음에, 녹색은 70에서 75. 연한 녹색은 60에서 70. 그 다음에 노란색은 50대. 찐노란은 43에서 50 정도인데, 보면, 이렇게 남유럽, 즉, 그리스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런 데는 유럽 중에서도 청년 고용률이 50%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예, 프랑스하고 그리고 이제 동유럽은 지금 이제 60%대, 60에서 70%대 고용률인데 그런데 영국,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핀란드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청년 고용률이 높다고 나와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독일은 7%, 그리스는 49%. 요거는 이제 이 그래프는 고용률이고 요거는 유럽연합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최근 발표한 9월 청년 실업률이다. 청년 실업률이 독일은 7%, 그리스는 49%. 유로존의 청년 실업률 22%, 그러니까 평균 청년 실업률 22%와 비교할 때 독일은 3분의 1에 불과한 반면 그리스는 2배 이상에 달했다. 청년 세대의 고통을 기성세대가 분담했는지 여부가 이 같은 차이를 낳았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청년 세대의 고통을 기성세대가 분담했는지 여부가 이 같은 차이를 낳았다. 저주받은 세대로 불릴 정도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와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노인 등 기성세대의 세대 간 불평등은 대부분 선진국이 직면한 과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청년 실업률은 약 8%였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2%에 달했다. 10명 중에 2명 정도밖에 안 놀아요? 지금 직업을 구하는 청년들이 10명 중에 2명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8명은 모두 안정된 직장에 있나요?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되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실업률은 어떻게 8%가 나왔냐? 개사기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하면 경제 교과서에 나왔죠. 실업률을 계산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까지 이력서를 쓴 사람의 숫자야. 실업률이 뭐냐면 지난주까지 이력서 쓴 사람, 직장을 계속 구하는 어떤 구직 활동을 한 사람 숫자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구직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어떤 직업이 안 돼서 취직이 안 돼서 포기하고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실업자야 아니야? 실업자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구직자가 아니야. 이 실업률을 계산하는 통계 방식이 그래요. 계속해서 이력서를 쓰면서 구직 활동에 나선 사람의 숫자이라서 아예 취직을 포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가 아니야. 실업률에 해당이 안 돼. 응.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8%고 22%라고 얘기하지 실제로는 이게 손석희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대체할까? 청년 실업 문제. 예. 이게 그 청년 실업 분석한 내용이에요? 이 팩트체크라는 이 코너가 참 대단해. 그죠? 이게 이 팩트체크가요. 종편에서 하루 종일 개소리 해놓으면 팩트체크 한 방으로 끝내고 있더라고. 이게 종편에서 뭐 MBN, 채널A, TV조선에서 하루 종일 개소리 했는데 팩트체크 맨날 팩트체크 한 방에 끝나. 예, 시청자 여러분,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 헝그리. 배가 고프다는 뜻이지. 헝그리. H-U-N. 예, 갑자기 이 헝그리 정신이 오늘 화제가 됐죠.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이 세계 최하위권인데 그게 바로 노동자들의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 썼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김필기 기자, 이게 어디서 나온 조사입니까? 예,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라고 하죠. 최근에 내놓은 조사 결과인데요. 2015년 세계 인재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61개국 대상으로 노동자들의 직장 내 동기부여도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은 10점 만점에 4.64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4위로 최하위권이었던 겁니다. 예. 일본, 중국보다도 낮고요. 이탈리아나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인데 가장
꼴찌인 남아공과도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자 오늘 여러 매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전경련 관계자의 이야기를 빌어서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한국 노동자들에게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들이 나왔던 겁니다. 예. 글쎄요, 언론이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가끔 합니다만은, 이거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오늘 그래서 아마 팩트체크에서 또 이 아이템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노동 의혹에 대해서 각국 순위를 매긴다는 게 좀 일단 좀 생소하긴 합니다. 이런 걸 왜 하고 또 조사는 어떻게 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예,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이 순위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이 보고서의 원래 목적은 어느 나라 경제가 얼마나 좋은 인재를 키워내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각국의 공교육 지출은 어떻고 또 직업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학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아주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요. 논란이 된 워커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노동자 동기부여도라는 거는 여기 지금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총 30개의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지표보다 유독 여기서 우리 순위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더 부각이 된 건데요. 왜 이렇게 낮은지 전문가들은 먼저 조사 방식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 들어보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조사 방식 자체가 우리나라 그 경영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냥 단순히 합산해서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 이게 그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그 노동계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바이어스드 된 그런 시선을 좀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각국의 경영자들을 상대로 조사했고, 예.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여기 주로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했던 것처럼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반영된 걸 수도 있는데요. 예. 경영자뿐만이 아니라 또 기업 간부들에게도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노동자 동기부여도가 정말 한국 노동자들의 어떤 자세를 평가하는 항목인 거냐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IMD 보고서상에서는요, 이 동기부여도, 이 지표를 조사하는 목적에 대해서 그 나라 노동시장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거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나 세금 체계, 생활비용 등이 이 노동자 동기부여와 마찬가지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중요하다는 그런 설명인 거죠. 예. 그러니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일 매력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헝그리 정신이라는 거는 사실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또 이 노동 의욕이 떨어진 원인은 헝그리 정신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질 희망 자체가 사라진 데서 찾아야 한다. 이런 전문가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노동자 동기부여 그 수준이 낮은 것은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 예.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학계의 아주 유명한 프레드리 허츠버그 교수가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서 제시한 동기부여 이론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보면요, 노동 의욕을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어떤 직업 안정성이나 회사의 정책, 근로조건, 임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노동자의 정신 상태 같은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 이번 IMD 조사에서 노동자 동기부여가 낮게 나온 걸 두고 헝그리 정신에서 만약에 원인을 찾는다면 앞서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요. 니들 한국 복싱이 왜 잘 나가다가 요즘 빌빌대는지 아나? 다 이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헝그리 정신이. 예, 예. 이런 주먹구구식 진단을 내리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 될 겁니다. 예. 송강호 씨가 많이 도와주셨군요. 본의 아니게.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나 쟤네들이 뻥을 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이 실업률을 계산하고 그 고용률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청년 실업률 8%다? 솔직히 욕 나오지 않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시벌놈들아. 지금 100명의 대학생 중에, 100명의 청년 중에 직장을 구하지 않는 애들은 내가 볼 때 20%도 안 돼. 직장을 구하지 않는 애들, 한마디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애들이 20%가 안 돼요. 무슨 20%야, 10%도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뭐야? 계속해서 뭔가 더 배우고 있는 거야. 더 배우고 자격증 따러 다니고 그런 애들이 내가 볼 때 절반이야. 그러면서 그런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를 실업률에서 빼는 거야. 이 실업률 계산이요, 일주일에 10몇 시간 이상 일하면 실업률에서 빠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잠깐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직자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계산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실업자에서 빼는 거야. 그래서 낮은 임금을 받고 그 임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실업률에서 빼니까 8% 남는 거야. 어이가 없죠? 그죠? 예. 자. 이 유럽연합에서, 유로존의 평균 청년 실업률이 22%인데, 독일은 7%, 그리스가 49%다. 근데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저주받은 세대로 불릴 정도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세대와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노인 등 기성세대의 세대 간 불평등은 대부분의 선진국에 직면한 과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청년 실업률은 8%였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2%에 달했다. 그럼에도 올해 청년 1인당 일자리 지원 예산은 노인 1인당 복지 예산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청년 1인당 일자리 지원 예산이 노인 1인당 복지 예산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노인들의 복지 비용을 정부에서 다 대고 있는데 정부에서 무슨 돈으로 대겠어? 결국 국민연금 이런 걸로 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국민연금의 재원이 계속 채워져야 계속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잖아. 지금 노인들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 그거 금방 바닥난다고. 청년들이 직장을 얻어서 그만큼 직장에서 받은 임금에 따라 국민연금을 붙지 않으면 현재 노인들이 받고 있는 연금은 2, 3년 안에 바닥나요. 세대 간 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그리스다. 청년 실업 문제를 외면한 채 연금으로 노인들의 배만 불려주다 끝내 국가 전체가 파탄에 빠진 경우다. 2009년 시작된 그리스 재정위기는 노후연금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세금의 원천인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한 결과다. 이는 다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여력 상실과 그에 따른 취업난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다른 남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했는데요. 요거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야. 이 부분은. 요거는 정확한 분석이 아니야.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대부분의 국민에 대한 노인연금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저게 공무원들이 가져간 연금 때문이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리고 그 늘린 숫자만큼 그들에게 연금을 준 거야. 그들에게 연금을 줬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그리스의 재정이 파탄난 것이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공무원들이 받은 연금은 연금대로 나가는데 세금을 안 낸 거야. 특히 누가? 부자들이. 이 그리스가 재정 파탄의 위기를 가져온 건요. 첫째,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가 지금의 터키, 옛날에 그 오스만 투르크족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였던 거야. 오랜 기간.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건 그 오스만 투르크에게 세금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게 애국이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야. 탈세를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거야.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을 막 숫자를 불려놓고 그 공무원들이 그 돈을 많은 월급과 연금을 받아먹는 바람에 재정이 파탄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어떤 세대 간의 갈등만의 원인이고 일반적 노인연금 때문에 망했다라고 쓴 거는 좀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은. 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반면 세대 간의 상생을 통해 재정위기를 이겨내고 청년 취업난까지 해결한 나라도 있다. 이 부분이 의미 있어서 보자 그런 거예요. 독일이 대표적이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닥친 2009년 독일은 일자리 나누기, 잡 쉐어링이라는 차원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폈다.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해서 근로시간과 임금을 절반으로 줄이면 정부가 임금의 최대 30%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거 봐. 대단한 거야, 이게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 3명이 8시간씩 일하던 걸 2명 자르고 다시 1명을 불러들여서 2사람한테 12시간씩 일 시켰잖아.
그러니까 일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 그런데 독일은 반대로 했다고. 그 3명한테 일자리를 유지시켜주는 대신에 임금을 다 반으로 자르다. 그러면 세계의 일자리는 유지돼. 그러면 기업에서는 월급을 50%만 주는 거야. 대신 나라에서 30%를 생활비 지원을 해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은 절반만 하고 임금은 기존의 80%를 받은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절반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가 없었다. 해고를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내거는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들의 구조조정과는 상반된다. 독일의 최대 가전업체인 지멘스도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에 참여해 해고 없이 경영 위기를 넘겼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요 기사를 보자고 그런 거예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독일은 2009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7%로 역성장하는 와중에도 실업률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독일을 일자리 부족 국가에서 일손 부족 국가로 바꿔놨다. 2011년 4월 독일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노동부 장관은 독일은 50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일이 장기 침체에 짓눌린 유로존에서 이례적으로 7%대 청년 실업률을 유지하는 이유다. 핀란드는 창업에서 청년 실업의 돌파구를 찾았다. 핀란드 경제를 사실상 떠받치던 노키아의 몰락이 전화위복이 됐다. 한때 전세계 휴대폰 시장을 호령하다 아이폰 등에 밀려 추락하던 노키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결정타를 맞았다. 노키아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무려 10,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자 노키아 취업을 준비하던 엘리트 공대생들은 충격에 빠졌다. 자구책으로 창업을 택한 핀란드 명문 알토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알토 기업가 사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거야. 집중해서 잘 봐봐. 모임이 커지자 앵그리버드로 알려진 게임 개발회사 로비오의 임원 등도 창업 코치가 되겠다고 나섰다. 불과 2년 뒤 이 모임은 벤처차고라는 북유럽 최고의 벤처센터가 됐다. 이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사우나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서 핀란드의 창업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고무된 노키아는 자신들이 해고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25,000유로 약 3천만 원의 창업 자금과 창업 훈련을 지원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노키아 출신들이 벤처로 대거 몰려든 배경이다. 클랜시 오브 클랜으로 전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을 평정한 핀란드의 게임 개발사 슈퍼셀이 대표적으로 노키아 출신들이 주축이 된 회사다. 슈퍼셀은 노키아의 옛 연구센터를 본사로 쓰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슈퍼셀을 두고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임 개발사라고 평가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신흥 강자로 부상한 욜라도 노키아 출신들이 만든 회사다.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이나 학자금 대출에 관한 걱정 없이 창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도 핀란드의 창업 열풍에 한몫했다. 핀란드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한 달에 최고 500유로의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연금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에 직면한 남유럽에선 청년들의 정치 세력화라는 새로운 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청년층을 결집해 창당한 오성운동이 2013년 2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제3당으로 부상했다. 당시 창당한 지 불과 4년도 안 된 오성운동이 차지한 의석은 상하원에서 각각 25%에 달했다. 오성운동의 주요 공약은 모든 청년에게 태블릿 PC 무상 제공, 약간 좀 포퓰리즘적이죠? 전 국민에게 인터넷 서비스 무료 제공, 전 국민에게 월 1,000유로, 120만 원의 기초소득 제공 등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주로 겨냥했다. 오성운동의 지지자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층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오성운동이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는 한계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성운동은 약 2,000조에 달하는 이탈리아 국가부채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는 주장도 펴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의 대한정당 포데모스가 청년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마드리드 종합대학교의 젊은 교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뚜리온이 이끄는 포데모스는 창당 2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5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어 그해 11월 스페인 유력일간지 알파이스의 설문조사에선 집권 중도우파인 국민당과 제1야당인 중도좌파 사회노동당을 제치고 단숨에 정당 지지율 1위에 올라섰다. 당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 10만 명에서 지난 2월 35만 명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좌파 성향의 포데모스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기초소득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조치, FTA 철회 등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는 포데모스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결여된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어떤 정치운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노키아 출신의 공학자들이 새로운 창업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기업에게 일자리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부족한 건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기득권, 권력자들이 가르친 거 뭐야? 가만히 있어라. 앉아서 공부만 해라. 시키는 대로 일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도전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게 우리 청년들이 지금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늦었더라도 한번 권해드린 거고요. 전 정말 이제 오늘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학원에다가, 학부모들이 어떤 운동을 한 거야. 뭐냐 하면, 휴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못하게 하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거야. 그런 법안을 추진하자고, 학부모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들도 동의한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반대를 하느냐? 학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원들이, 사실 내가 그랬잖아. 나한테도 우리 딸 학원에서 계속 무슨 문자를 보내. 그래갖고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되게 비싼 강의를 계속 들으라고 문자를 보내서 내가 스팸 처리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학원들의 공포 마케팅, 입시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공포를 주면서 다른 애들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 대개 자식도 이렇게 공부시켜야 된다. 그런 두려움을 주니까 부모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애들 학원에 보내는 거야. 나도 우리 딸을 학원에 토요일, 일요일에 보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모든 학원이 금지되면 안 보내도 되잖아. 지금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남들이 다 하는데 내 자식만 안 하는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내가 뒷바라지 못하나? 그래서 보낸단 말이야. 그런데 이 모든 학원을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을 못하게 해버리면 우리 애도 안 가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학원 원장들이 국회의원들을 협박해가지고, 너는 내년에 떨어지고 싶냐? 내년 선거에 떨어지고 싶냐? 이러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못 만들고 있대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협박하는 학원들 명단 대라. 그런 협박하는 학원들의 명단을 대라. 그래서 그런 학원 다니는 애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요. 사실 지금 그래요. 애들이 학원에서 너무나 애들을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자기 실력이냐고. 학원 강사 실력이지 그게 애들 실력이냐고. 그러면서 애들이 진짜 쉬지 못하고 공부해요. 애들이 먹는 것도 없는 데다가 살찔까봐 먹지 뭐. 다이어트 날씬한 여자, 날씬한 여자가 이쁘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먹지도 않아. 근데 공부는 정말 중노동이야. 10몇 시간씩 애들 공부를 시켜.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창의력을 가지고 성장하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학원에다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돈, 우리 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학원비 들어가 50만 원 넘어 100만 원 가까이 돈 쓰고 있어. 그럼 매달 그 돈만 아껴도 1200만 원이야. 3년이면 3600만 원이야. 3600만 원이지. 대학교 등록금 가면, 대학을 만약에 그래서 꼴랑한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그거 1년에 600만 원씩 등록금 뭐 6, 700만 원씩 내야 되잖아. 문과니까 우리는. 그러면 700만 원, 800만 원짜리를 4년이면 8, 4, 24. 그것도 2400만 원이야. 생활비 또 대줘야 돼. 그러니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 되냐고. 안 되고 계속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 학원을 없애야 돼. 학원을 싹 다 없애가지고 진짜 사교육 금지시켜야 된다니까? 예. 전두환이 유일하게 잘했던 게 사교육 금지시킨 거야.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사교육을 금지시켰는데 그게 위헌 판정을 받았어. 개인의 행복 추구권 위반이다. 그리고 정말로 공부가 필요한, 공부가 미진한 아이들이 그 학교 본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사교육이 부활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사교육에다 쏟아붓는 돈, 그리고 정말 취직도 못하는 대학에다 쏟아붓는 돈, 그 돈으로 낭비되는, 1인당 낭비되는 게 1억 가까운 돈이 낭비되고 있잖아. 애 하나당. 그 대학생 200만 명 중에 취업이 되는 거는 진짜 10만 명도 안 되는데, 20만 명도 안 되잖아. 200만 명 중에. 그러면 190만 명에 1억 원씩 따져봐.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으로 정말 그 새로운 미래 농업 회사를 만들거나,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유통회사를 만들거나, 우리가 그 돈을 정말 올바로 쓰면 우리 나라 경제가 바뀔 수 있다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도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지금 사교육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학원 강사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야. 지금 학원을 금지시키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교육을 금지시키면 실업률이 대거 늘어나는 거야. 학원 강사들이 또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정말 문제예요. 예. 자, 좌우지간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 한국 사회의 그 창의성이 사라진 문제. 예. 이 노동자들의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사회가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땅이 우리의 미래가 지금 좀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노후를 살리려면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공무원 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고요. 공무원 안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박근혜가요, 쉬운 애고 공무원이 예외일 것 같아요? 임금 피크제, 공무원이 예외일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하고 쉬운 애고가 공공기관부터예요. 공공기관부터야. 애들더러 공무원 하라고 그렇게 들볶지 마세요.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거, 그거 과거 얘기예요. 오늘 이후 공무원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기존의 그 문화가, 우리 세대가 만들어낸 잘못된 취업 문화, 잘못된 그 취업에 대한 의식, 이걸 다 깨버리고 차라리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내 꿈은 딸 데리고 농사 지으러 가는 거야. 우리 청년들이 사실 날마다 나는 왜 취직이 안 될까? 막 텔레비전에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늘었다고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한가 봐. 나 때문에 내가 못나서 우리 부모님 비싼 등록금 대주시고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봐. 그게 아니라고. 전 세계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그 원인은 사무 자동화 시스템 때문이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천박한 기업가들의 무한 이익,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적인 그 발상이 우리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싼 노동력을 찾아가는. 그래서 막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공장을 짓고
그래서 이 공장이 사라지니까 관리 인력이 필요 없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권력자들이 잘못한 거야. 너희들 스스로를 죽이지 말고 이 땅의 잘못된 권력을 죽여야 돼. 새로운 권력을 창출해야 돼.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 딸 세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인 그리고 좀 더 자주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북한과 통일이 돼서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타고 아이들이 유럽으로 여행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차 타고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 1, 2년 넓은 대륙을 경험하고 와서 새로운 한국을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렵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만들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니까.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니까요.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빛을 만들면 되고,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기적을 만들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의 방향을 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지구의 미래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볼만하셨어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와! 자발적 추천 3333!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힘으로 망치부인의 방송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망치부인 내일은 광화문에서 모바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방송은 저녁 8시, 월요일은 방송 없음, 그리고 다음 방송은 화요일, 토요일날 광화문에서 2시부터 6시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2시에 망치부인 생방송 있습니다. 다음 방송도 놓치지 않고 오세요.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